새벽 3시, 강원도 상월짜기의 새벽은 도시의 그 어떤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끈질기게 울어댔다. 나는 삐걱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이 나이가 되면 잠은 청하지 않아도 멋대로 달아나 버리곤 했다. 나는 얇은 호티브를 개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가마솥. 내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그 솥 뚜껑을 열자 밤새도록 뭉근하게 끓어오른 사골 국물의 구수하고 뽀얀 김이 내 얼굴의 깊은 주름 사이사이를 따뜻하게 감쌌다. 이 냄새, 지난 50년간 나의 하루를 열어준 나의 삶 그 자체인 냄새였다. 국자로 국물을 한번 휘저었다. 잘 우러났다. 오늘 장사 준비는 이걸로 충분할 터였다. 나는 작은 식당에 홀로 나갔다. 테이블은 고작 4개. 낡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나무 테이블이었지만 나는 매일 아침 행주에 들기름을 묻혀 반질반질하게 닦아냈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나무의 부드러운 감촉이라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 식당의 이름은 순잔의 밥집이었다. 간판도 없이. 그저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작은 밥집. 주된 손님은 이른 새벽짐을 싣고 떠나는 화물차 기사들이나 근처 밭에서 일하는 동네 농부들이었다. 그들은 내 밥집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고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곤 했다. 아이고, 할머니 일찍부터 문 여셨네. 동이틀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다. 서울로 채소를 실어 나르는 박기사였다. 어서 와. 오늘은 장터국밥이 괜찮아. 그럼 그걸로 한 그릇 말아줘요.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나는 정성껏 국밥을 말아 그의 앞에 놓았다. 그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 하루의 작은 기쁨이었다. 그가 떠나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나는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은 내 허리 건강을 걱정했다. 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 내가 이 외딴 산골에서 외롭지 않은 이유였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어김없이 그놈이 나타났다. 뒷문가에서 야옹하고 우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줄무늬 고양이. 저놈의 도둑고양이. 또 왔네. 어제 줬던 생선 대가리는 다 먹고 또 온 게냐. 나는 짐짓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하지만 내 손은 손님상에 내고 남은 멸치볶음을 작은 접시에 담고 있었다. 나는 뒷문을 열고 멀찌감치에 접시를 놓아주었다. 이거나 먹고 썩 꺼져. 정들면 귀찮아지니까.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다가 이내 허겁지겁 멸치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놈의 정이 뭔지 평생을 퍼주고 살아도 마르지가 않는 것이 꼭 내 신세 같았다. 가게 구석에 내 전용 자리에 앉아 나는 닳고 다른 앞치마, 주머니에서 보물처럼 간직해 온 것을 꺼냈다. 며칠 전 받은 내 손주 녀석의 편지였다. 녀석의 서툰 글씨체가 내 눈에는 그 어떤 명필보다 더 귀하고 예뻤다. 나는 편지를 벌써 10번도 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이곳 강원도 철원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훈련은 힘들지만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으니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김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동기들이 전부 자기네 엄마 김치보다 더 맛있다며 난리였습니다. 괜히 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다음 주 면회는 오시지 마세요. 날도 춥고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잖아요. 다음 휴가 때는 제가 꼭 내려갈게요.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허리약도 꼭 드셔야 해요. 세상에서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손자, 진우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놈의 자식이 할미를 뭘로 보고 나는 짐짓 투덜거렸지만 가슴속은 손주 녀석에 대한 대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내가 오지 말란다고 안 갈 할미인 줄 아나. 너는 모를 것이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네 부모 대신 너를 품에 안았던 이 할미의 마음을, 네가 내게 얼마나 큰 세상인지를. 나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일 손주에게 가져다 줄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손수 담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마른 반찬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식지 않도록 보온 도시락에 차곡차곡 담았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내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방은 단출했다. 얇은 요와 이불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 하지만 그 방 한쪽 구석에는 방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개로 화려하게 장식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상자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부드러운 헝겊으로 상자 위에 앉은 세월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나는 상자를 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이 상자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었으니까. 하지만 상자를 닦을 때마다 손끝을 통해 과거의 감촉이 희미하게 전해져 왔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별 4개가 달린 군복의 감촉, 가슴에 달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던 태극 무공훈장의 차가운 감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사모님, 사모님 하고 깍듯하게 고개를 숙일 때에 어색했던 감각.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모두 지나간 일이다. 뜬구름 같은 신기루일 뿐. 나는 조용히 헝겊을 내려놓고 상자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둔 내 손주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녀석의 얼굴. 저 미소 하나면 내게는 충분했다. 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힘든 여정도 견뎌낼 수 있었다. 나는 내일 아침 일찍 타야 할 버스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원도 철원. 이 늙은 몸으로 가기에는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손주 녀석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새벽 3시 나는 닭이 울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 저녁 정성껏 만들어둔 갈비찜과 밑반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담았다. 녀석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밤새 욱신거리던 허리의 통증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나는 평생에 단 한 번 입었던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었다. 비록 수십 년 세월의 색이 바래고 좀이 슬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다. 손주 녀석 군대 가는데 이 할미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면 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동이 트기 전의 어둠 속에서 나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마을 정류장에서 첫 차를 탔다. 차 안에는 이른 새벽장에 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고 나는 손주 녀석 면회를 간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손주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당부했다. 사람 사는 정이란 이렇듯 소박하고 따뜻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1시간을 달려 군내 버스터미널에 나를 내려놓았다. 이곳에서 철원으로 가는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복잡한 터미널 안에서 나는 무거운 짐을 든 채 한참을 헤맸다. 젊은이들은 모두 바쁘게 제 갈 길을 갔고 촌에서 온 늙은이에게 길을 알려줄 만큼 한가한 사람은 없어 보였다. 한참 만에야 매표소 창구에 물어 겨우 철원행 버스표를 끊을 수 있었다. 시외버스는 푹신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논밭 풍경이 사라지고 낯선 도시와 아파트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품속에서 손주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오시지 말라는 녀석의 걱정, 어린 글씨를 어루만지며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잠이 스르르 몰려왔다. 버스의 단조로운 진동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옛날 꿈을 꾸었다. 까만색 번쩍이는 세단 뒷좌석에 앉아있던 꿈. 운전병이 깍듯하게 문을 열어주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군인들이 나를 향해 경례를 붙이던 풍경. 그리고 내 옆자리에서 빳빳한 군복을 입은 채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던 그 사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었다. 순자야, 당신 덕분에 내가 있는 거야. 당신은 우리 군의 보물이야. 할머니 종점이에요. 버스 기사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어느새 산과 들밖에 보이지 않는 낯선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철원 버스터미널. 이곳에서 부대 앞까지 가는 농어촌 버스를 다시 타야 한다고 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뻐근한 몸을 움직였다.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마지막 버스를 타고 구비구비 산길을 한참 더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앞에 거대한 군부대의 정문이 나타났다. 제7보병사단, 높다란 철조망과 삼엄한 경계태세. 이곳에서 내 귀한 손주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뭉클하면서도 자랑스러웠다. 나는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고쳐들고 위병소를 지나 면회 신청을 위한 건물로 들어섰다. 건물 안은 깨끗하고 서늘했다. 접수 창구에는 젊고 잘생기고 키가 큰 장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의 군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했고 그의 어깨에서는 권위가 느껴졌다. 나는 공손하게 다가가 말했다. 수고가 만수다. 젊은 양반, 우리 손주 김진우 이병 면회 왔수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낡은 한복과 손때 묻은 도시락 가방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찰나의 경멸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요. 그가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그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그는 나를 어머님이 아닌 할머니라고 불렀다. 지금 오후 3시입니다. 면회 시간은 2시까지였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네, 아니, 내가 알기로는 4시까지라고 들었는데.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분명 녀석의 편지에는 4시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음식물은 위생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도시락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유감이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귀찮다는 듯한 냉정한 사무적인 태도뿐이었다. 젊은 양반, 내가 새벽부터 이 먼 길을 왔수다. 우리 손주 먹이려고. 이거
내가 직접 다 만든 거라오. 얼굴만 잠깐 보면 안 될까? 응케 나는 애원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음식이 식기 전에 내 손주 녀석 입에 한 숟갈이라도 넣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간절한 부탁은 그의 오만함에 불을 지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군대는 할머니네 동네 경로당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업무 방해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는 내게서 등을 돌렸다. 마치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나의 길고 긴 여정. 뻐근한 허리, 욱신거리는 다리, 그리고 손주를 향한 나의 모든 사랑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저 젊은 장교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힘없이 돌아섰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늙은이가 주책 없이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내 텅 빈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건물 앞 작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이 천근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음식을 어찌할꼬, 이걸 다시 이고, 그 먼 길을 되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하염없이 굳게 닫힌 부대의 강철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내 귀한 손주가 있는데 이 할미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맛없는 군대 밥을 먹고 있을 내 새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한참을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힘없이 돌아섰다. 등 뒤로 젊은 장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듯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강원도의 바람이 내 낡은 한복의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건물 앞 작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가방이 천근망은처럼 무거웠다. 뚜껑을 열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음식들의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새벽부터 일어나 잠을 설쳐가며 만든 내 새끼의 밥. 정성껏 볶은 멸치, 달큼하게 졸인 갈비찜, 알맞게 익은 김치. 이것들을 먹으며 활짝 웃을 손주 녀석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난밤의 고단함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음식들은 주인을 잃었다. 나는 하염없이 굳게 닫힌 부대의 강철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내 귀한 손주가 있는데 이 할미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맛없는 군대 밥을 숟가락으로 깨작거리고 있을 내 새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눈가가 뜨거워지고 코끝이 시큰해졌다. 늙으면 눈물만 많아진다더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남들 앞에서, 특히 나를 무시한 저 젊은 장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 눌렀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자야, 이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일어나 집으로 가자. 나는 속으로 나 자신을 다독였다. 세상이 변한 것을 내 탓이 아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정이 없고 쌀쌀맞은 것을 내가 너무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괜한 기대를 했던 게지.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 했다. 도시락 가방을 다시 고쳐 들고 터미널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뇌리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불현듯 울려 퍼졌다. 내가 살아생전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아껴주었던 나의 남편.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순자야, 당신은 군인의 아내이자 이 나라 모든 군인들의 어머니야.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그래, 나는 군인의 아내였다. 그리고 지금은 군인의 할미다. 내 손주는 지금 저 안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일개 젊은 장교의 무례함에 이리도 쉽게 물러서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나 박순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멀리서 아들, 손자를 보러 온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조부모들의 마음에 대한 예의 문제였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말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존심이었다.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고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내외가 사준 글씨가 큼지막하게 보이는 효도폰이었다. 나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저장된 번호는 고작 5개. 우리 손주 진우, 박 기사, 마을 이장님. 나는 그 이름들을 지나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름을 찾아냈다. 강석이.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 아이도 이제는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런 사소한 일로 그 아이를 귀찮게 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그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다. 남편을 따라 군부대 관사에 살던 시절. 유난히 나를 따랐던 어수룩하고 착했던 청년 장교. 나의 남편은 유독 그 아이를 아꼈다. 저놈은 장차 큰 별이 될 놈이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 녀석도 이제는 많이 컸겠지. 어쩌면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큰 마음을 먹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서가.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다. 박순자.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다급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머님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20대의 청년 장교 시절처럼 여전히 씩씩하고 우렁찼다. 아니,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아니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고 말고. 나는 그의 호들갑에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냥 내가 지금 철원에 와 있다. 철원 말입니까? 제 관할 지역입니다. 아니, 어인일로 그 험한 곳까지 우리 손주 녀석이 이 부대에 있거든. 그래서 얼굴 한번 보려고 왔지.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구나. 젊은 양반이 규정이라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내가 어쩔 도리가 있나.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던 참이다. 나는 그에게 하소연하거나 그 젊은 장교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했을 뿐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석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잠시만 거기 계십시오. 절대로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5분, 아니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나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괜한 일을 벌인 것 같아 복잡하기도 했다.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나는 낡은 한복의 옷깃을 여몄다.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은 이제 온기를 거의 다 잃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잘 졸여진 갈비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 진우, 밥은 먹었을라나 그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벤치에 홀로 남았다. 강석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정말로 이곳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별을 단 높은 양반일 텐데 일개촌 늙은이의 푸념 같은 전화 한 통에 움직일 만큼 한가하지는 않을 터였다. 아마 부하 중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내 손주 얼굴이라도 잠깐 보여주라고 조치를 취해주겠지. 나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래, 그걸로도 좋겠다. 나는 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내 새끼 얼굴 한번 보고 내가 만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먼 길을 달려온 이유의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위병수 앞은 아까와 똑같이 평온했다. 교대 시간이 되었는지 위병소의 군인들이 바뀌었다. 나를 쫓아냈던 그 젊고 잘생긴 장교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도시락을 품에 안았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다. 이제 정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마을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될지도 몰랐다.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우리 강석이만 괜히 곤란하게 만들었어. 나는 후회했다. 그 아이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아주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치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군대차 같았는데 내가 알던 투박한 트럭이나 지프차가 아니었다. 아주 번쩍이고 값비싸 보이는 차였다. 그리고 그 차의 앞 범퍼에는 빛나는 별 2개가 그려진 깃발이 달려 있었다. 차가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리기도 전에 뒷문이 벌컥 열리며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지만 어깨에는 나와 강석이가 알던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높은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까 나를 쫓아냈던 젊은 장교, 초에 중위가 서 있던 면회실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별을 단 높은 양반이 저렇게 혼비백산하여 달려오다니. 최중위, 최민혁, 중위 어딨어? 그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다. 잠시 후 면회실 안에서 최중위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충성사, 사단장님 어인 일로 됐고 아까 여기 오셨던 할머님 어디 계시나? 어디로 가셨어? 사단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최중위의 격려를 받을 생각도 없다는 듯 주변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다. 마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나도 모르게 벤치 뒤에 있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덜컥 겁이 났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일까? 그냥 조용히 돌아갈 걸 그랬다. 최중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사단장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마치 곧 들이닥칠 더 큰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사단장의 차가 도착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군사경찰 차량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그 뒤를 이어 별 하나, 별 2개가 달린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위병소 앞으로 몰려들었다. 위병소 앞에 작은 광장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별들이 모인 별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부대 전체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듯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뛰어나와 위병소 주변에 도열하고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나는 강석이에게 전화를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나는 그저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렸다. 강석이가 나 때문에 아주 단단히 혼이 나게 생겼구나. 나는 그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모든 장군들이 채서 내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방향을 마치 곧 도착할 왕을 기다리는 신하들처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왔다. 모든 차들을 압도하는 가장 크고 육중한 검은색 세단. 그 차의 앞에는 다른 모든 별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깃발이 달려 있었다. 차가 멈춰서고 운전병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와 뒷문을 열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강석이가 아니었다. 훤칠한 키, 칼날처럼 날렵한 턱선,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의 풍파와 권위가 조각해낸 범접할 수 없는 위엄. 그의 군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몸에 맞아떨어졌고 그의 눈빛은 이 일대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이 차갑고 또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제3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 육군 중장 이강석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이는 수많은 장군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곳만을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나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관통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뚜벅, 뚜벅. 그의 군화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향해 울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 같았다.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그의 길을 열었다. 그는 이제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알던 어수룩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20년 만에 재회한 어미를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내가 불러낸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 앞에 섰다. 20년 만에 마주한 강석이의 얼굴,
어수룩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 세월의 풍파와 강철 같은 규율이 빚어낸 서리 같은 위엄만이 가득했다. 그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이 겨울 햇살에 차갑게 빛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내가 아는 강석이와 내 앞에 선 군단장 이강석 중장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큰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몰랐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사라져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바로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제3군단을 지휘하는 하늘 같은 장군인 그가 수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 같은 촌 늙은이를 향해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철퍽 그의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듯했다. 위병소 앞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강서가...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장군 체면에 이게 무슨... 옷 버린다. 나의 첫 걱정은 그의 체면과 그의 비싸 보이는 군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낡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것처럼 쉬어 있었고 깊은 슬픔과 회한에 잠겨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군을 잘못 이끌어 감히 하늘 같으신 어머님을 이 누추한 곳에서 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기다리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강철 같던 장군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특히 아까 나를 쫓아냈던 젊은 장교. 최중위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라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아니다. 강서가, 네가 왜 죄인이냐?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게지. 어서 일어나거라. 응, 나는 그를 달랬다. 이런 소란을 일으킨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때 나보다 더 당황한 듯한 사단장, 별 2개를 단 장군이 황급히 달려왔다. 군단장님,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리고 이분은 대체 누구시기에 군단장님께서 이리... 그의 질문에 강석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나를 향했던 시선을 돌려 사단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전장의 적을 바라보는 맹수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 자네는 아직도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 자네가 달고 있는 그 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벌써 잊었는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옆에 서서 마치 나를 호위하는 충직한 기사처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것처럼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계신 이분은 일개의 면회객이 아니시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분은
6.9 이원전쟁 당시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며 조국을 지키셨고 대한민국 기갑부대의 아버지가 되신 고 김민석 대장님의 유일한 반려자이시자 우리 군의 정신적 지주 박순자 여사님이시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김민석 대장,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이름. 내가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다. 너희들은 오늘 살아있는 군의 역사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모욕한 것이다. 이 죄를 어찌 감당할 셈인가.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더 이상 김민석 대장님의 사모님이 아니라 그저 김진우 이병의 할머니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원한 것은 이런 거창한 대접이 아니었는데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장군들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든 병사들은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중위,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가 쌓아 올린 규정과 원칙이라는 세계가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모든 혼란과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나의 목소리를 냈다. 내가 이곳에 온 단 하나의 이유. 됐다. 강석아, 이제 그만하거라. 나는 강석이의 팔을 잡고 그를 진정시켰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저 젊은 사람도 너무 나무라지 마라. 몰라서 그런 게지. 나는 주저앉은 최중위를 흘긋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강석이를 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나의 유일한 소원, 그저 우리 손주 녀석 얼굴만 보면 된다. 이 할미는 그거면 좋게. 나의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다. 강석이는 내 말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사단장과 땅바닥에 주저앉은 최중위를 향해 지옥의 사자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저 자의 군복을 벗겨 그리고 의장대를 동원해서 내 어머님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셔라. 또한 지금 당장 훈련병 김진우를 이곳으로 데려와. 그의 명령에 부대 전체가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저 어서 빨리 내 손주 진우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한 병사가 상관의 인솔을 받으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내 손주 진우였다. 녀석은 영문도 모른 채 달려오다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수많은 장군들이 자신을 향해 경례를 하고 군단장이 자신의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자신을 담당하던 장교가 군복이 벗겨질 위기에 처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녀석과 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는 그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그렇게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끝을 맺고 있었다. 내 손주 진우가 내 앞에 서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내 새끼. 훈련소에 들어갈 때보다 키가 더 컸고 어깨는 더 넓어졌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앳된 소년이 아닌 늠름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어릴 적 그대로였다. 나를 향한 그리움과 눈앞의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거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내 눈에는 오직 진우의 얼굴만이 가득 찼다.
나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별들을,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위대한 장군을 모두 잊었다. 나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 손주를 향해 다가갔다. 진우야, 할미 왔다.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할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우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녀석은 나를 한번 보고, 내 뒤에 서 있는 군단장과 장군들을 한번 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그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터였다. 나는 그저 녀석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군인의 손이었다. 고생 많았다.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바로 그때 강석이가 내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그리고 김진우 이병,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닙니다. 그는 내게는 한없이 공손했지만 주변의 다른 지휘관들에게는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사단장은 뭘 하고 있나? 내 어머님과 김 이병을 당장 사단장실 옆 접견실로 모시게, 그리고 주방장에게 일러 군에서 가장 귀한 재료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차리도록 해. 나는 얼떨결에 강석이와 다른 장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진우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 내 손을 잡고 끌려오다시피 했다. 우리가 안내된 곳은 내가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아주 넓고 화려한 방이었다. 바닥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이런 곳이 불편했다. 그저 위병수 앞 벤치에 앉아 진우와 함께 내가 싸온 도시락을 먹었으면 좋겠을 것을. 사단장 별 2개를 단 장군이 직접 우리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가 따라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내 옆에 앉아있는 진우에게 향해 있었다. 잠시 후 한 장교가 들어와 보고했다. 군단장님, 최민혁 중위가 사단장님과 박순자 여사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강석이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내게 시선을 돌렸다. 어머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게나 그 젊은 양반 얼굴도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지. 문이 열리고 최 중위가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서는 이제 중위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모든 직위가 해제된 평범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눈에는 이제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 앞에, 그리고 진우의 앞에 와서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은 편견과 오만함으로 하늘 같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저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진우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김진우 이병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나는 군인의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 눈앞에는 그저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어리고 가여운 젊은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일어나게. 젊은 양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는 게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번 일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든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더 좋은 사람이 되게나.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야. 내 말에 최중위는 더 크게 오열했다. 그는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헌병들에게 이끌려 방을 나갔다. 나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저 그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줄 뿐이었다. 잠시 후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음식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는 내가 싸온 도시락을 열었다. 진우야, 이리 와 앉아라. 할미가 싼 갈비찜 다 식어버렸겠다. 나는 진우를 내 옆에 앉히고 그의 밥그릇 위에 가장 크고 살이 많은 갈비 한 대를 올려주었다.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싸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녀석의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장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둘만의 조촐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진우가 조심스럽게 나게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오랜만에 나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내 할아버지는 이 할미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단다. 그리고 아주 무뚝뚝한 양반이었지만 가끔씩 길게 핀 들꽃을 꺾어다 내게 주곤 했지. 한 번은 네 할아버지가 그러더구나. 군인이 입는 군복이 왜 무거운지 아느냐고. 그 무게는 계급의 무게가 아니라 그 군복을 입지 않은 약한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책임의 무게라고. 그래서 군인은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는 내가 기억하는 남편의 모습을 진우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진우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녀석의 눈에서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자부심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우리의 길고 긴 식사가 끝났다. 내가 돌아갈 시간이었다. 강석이는 극구 만류하며 자신의 차로 나를 집까지 모시겠다고 했다. 아니다. 나는 버스 타고 가는 게 편해. 그리고 너는 나라 지키는 바쁜 몸이잖니. 어서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나는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결국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나를 위해 군에서 가장 좋은 차를 내어주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강석이에게 당부했다. 강석아, 예, 어머님. 아까 그 젊은 장교, 너무 심하게 벌 주지는 마라. 젊은 날의 실수는 윗사람이 보듬어줘야 하는 법이야. 이번 일을 모든 군인들이 배우는 좋은 계기로 삼게나. 강석이는 내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채올라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진우가, 강석이가, 그리고 수많은 나의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차가운 도시락통은 이제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충만했다. 나의 평온은 그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강원도에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내 작은 밥집에 낡은 처마 밑으로도 따스한 봄볕이 찾아왔다. 세상은 그날의 소동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이 산골 마을의 시간은 언제나처럼 더디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거대한 가마솥에 사골을 구웠다. 퉁퉁 붓는 다리를 주무르며 가게의 낡은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강석이는 몇 번이고 사람을 보내. 나를 서울에 더 크고 좋은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 삶의 뿌리는 내 남편과의 추억과 내 손주를 키워낸 정성이 깃든 바로 이곳에 있었다. 나는 대장님의 사모님으로 불리는 화려한 삶보다 순잔의 밥집 할머니로 불리는 이 소박한 삶이 더 좋았다. 그날 이후 내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하나 생겼다. 바로 손주 녀석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녀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훈련 이야기, 동기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철없는 투정까지. 나는 그 편지를 읽는 낙으로 하루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냈다. 그날 오후에도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갔다. 이번에는 유난히 두툼했다. 나는 가게 구석에 내 지정석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께. 할머니, 저 진우예요. 이곳 부대는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산의 진달래가 활짝 폈어요. 할머니네, 동네에도 봄이 왔나요? 오늘 편지를 쓰는 건 할머니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예요. 얼마 전부터 저희 부대를 포함한 정운에 새로운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박순자 여사님 존중 캠페인이에요.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내 이름이 왜 군대의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단 말인가?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날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이 실제 사례로 교육 자료에 실렸어요. 그리고 교육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군인이 존중해야 할 대상은 비단 상급자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의 기본이다. 사람을 옷차림이나 행사액으로 판단하는 오만함이야말로 군의 가장 큰 적이다. 얼마 전에는 새로 부임한 소위 한 명이 휴가 나가는 병사의 부모님께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그날 용기가 딱딱하고 차갑기만 했던 군대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이제 부대 사람들은 모두 제가 할머니의 손주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저를 부러워해요. 전설적인 김민석 대장님의 손자이자 군대를 바꾼 박순자 여사님의 손주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할머니의 손주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나는 편지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저 손주 녀석이 보고 싶어 그 먼 길을 갔을 뿐인데 나의 그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편지는 한 통이 더 있었다. 낯선 주소였다. 강원도 최전방의 어느 작은 소초, 발신인의 이름은 최민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열었다. 박순자 여사님께 죄 많은 최민혁, 인사 올립니다. 여사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위병소에서 여사님께 씻을 수 없는 무례를 저질렀던 장교입니다. 저는 그 일로 모든 직위를 해제당하고 이곳 최전방 소초로 좌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원망했습니다. 제 자신을, 세상을, 그리고 어쩌면 여사님까지도요. 하지만 이곳에서 밤낮으로 혹독한 경계 근무를 서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를 벌한 것은 군법이나 징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를 진정으로 벌하고 또 구원한 것은 그날 저를 용서해 주셨던 여사님의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제게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신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더 나은 군인,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여사님을 찾아뵙고 제대로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죄인 최민혁 올림. 나는 2통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가게의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나는 홀로 남았다. 그때 내 발치에서 따뜻한 것이 느껴졌다. 그동안 내가 밥을 챙겨주던 도둑고양이였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몸을 내 다리에 비비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나의 시선이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상자로 향했다. 저 안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장군의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온 작고 초라한 밥집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상자 안의 삶을 더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진짜 행복과 나의 진짜 힘은 바로 이 낡은 밥상과 뜨끈한 국물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소박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 나는 그 선택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 저녁 노을이 내 쭈글쭈글한 손등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나의 작고 낡은 식당에 더없이 평화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